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왼수 같은 시동생들과 동서들이 있는데요. 가까운 식구인데 도무지 정이 가질 않아요.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도 학력도 지극히 평범해서 과거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 오랜 기간을 연애했습니다. 6년의 세월을 함께 보내고 난 뒤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결혼 전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이 오형제 중에 장남이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장남이 집안에서 해야 할 일과 책임져야 할 일은 꼭 있었으니 약간의 고민을 했지만 남편의 성실함과 착함 때문에 믿고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 후 둘이 잘 살고 있었는데 시동생들이 한 명씩 결혼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여보, 미안한데 동생 결혼식에 1,000만 원 정도 보태줘야 할 것 같아. 알겠어. 둘째 서방님 결혼식 때 그만큼 해줬으니 다른 시동생들도 똑같이 해줘야지. 우리 이래서 언제 돈을 모으고 아이를 낳을지 모르겠다.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서 호강시켜줄게. 당신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놀게 해주겠다니까? 됐네요. 당신만 고생하고 나는 속 편하게 집에서 놀라고? 요즘 맞벌이 아닌 집안이 없어. 당신은 나한테 화를 낼 만도 한데 항상 웃으며 말해주네. 내가 마누라는 진짜 잘 만난 것 같아. 그걸 이제 알았어? 나처럼 이해심, 배려심 넘치는 마누라가 어딨겠어. 그이와 제 사이에는 돈에 대한 걱정 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동생들 넷에게 모두 목돈의 돈을 주어서 결혼을 시키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 없이 평생을 고생만 하셨고 버시는 돈을 모두 자식들에게 쓰셔서 노후를 위한 자금이 없어 장남인 남편이 용돈으로나마 도움을 드렸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빚고 이혼을 하는 사태가 생기는데 저와 남편은 크게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는 말처럼 저와 그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격도 비슷해지고 말투도 똑같이 변했어요. 제가 남편을 닮아가는 쪽이었죠. 결혼한 지 5년 만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계획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듬해 딸이 태어났을 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시동생들이 모두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사업에 성공하기도 했고 경력직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시동생도 있었답니다. 다들 저희보다 형편이 좋아져서 동서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남편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답니다. 여보, 형제들 중에 나만 무능한가 봐. 동생들은 재수씨들을 모두 놀게 해준다는데 나만 못 그러고 있네.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어. 미안해. 별소리 다 하네. 당신 정도면 훌륭한 가장이야. 서방님들이 제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당신의 인품을 따라가진 못해. 난 돈 많은 남자로 사는 것보다 당신처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랑 사는 게 좋다고. 세상이 돈은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저는 빈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몸이 조금 고생하더라도 인간성 최악인 부자와 사는 것보다 남편 같은 사람과 평생을 사는 게 수백 배, 수천 배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어쨌든 성공한 삶을 누리게 된 시동생들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렸는지 말투와 행동이 180도 변해버렸답니다. 명절날 오랜만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시동생들과 동서들 입에서는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언행을 아끼지 않았어요. 형, 아직도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거야? 월급 몇 번 받지도 못하는데 뭐가 좋다고 붙어 있어? 형도 사업을 해봐. 사업한다고 누구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사업체지도 아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도 크게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형이 아직 사는 게 그 모양인 거야. 우리를 봐.
사업에서 저 자식 편하게 먹게 설계해주고 외제차에 좋은 집을 누리고 있잖아? 우리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래, 부럽지. 그런데 너희처럼 사는 사람보다 나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너희 돈 잘 버는 이야기는 그만해라. 그이는 시동생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화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고 그러려니 하며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저 역시 동서들에게 무시당하는 말을 매번 들었습니다. 형님, 혜성이 유치원 어디로 보내기로 했어요? 사립? 영어 유치원? 아니, 국립유치원에 들어가게 됐어. 교육비가 하나도 안 들어서 땡 잡았지. 요새도 국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있구나. 형님, 요즘 애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게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면서 커요. 헤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바랄 게 없다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건강 타령이세요. 나중에 혜성이가 왕따 당하지 않게 하려면 영어랑 사교육에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고요. 혜성이랑 아주머니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남편처럼 사는 게 어때서? 몰라서 물어요? 전분내 나와서 손바닥만한 회사 다니잖아요. 형님 아들을 불쌍하게 만들지 마시고 트렌드에 맞게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네요. 예전에는 동서들이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서 말다툼을 하곤 했는데 제 성격이 남편이 닮아가면서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길게 대화해봤자 동서들은 자기들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를 무시할 거였으니까요. 이런 동서들은 콧대만 높은 게 아니라 돈으로 서열을 나누고 움직였습니다. 평범한 저의 말은 가볍게 무시하는 게 보통이었고 제 바로 밑에 돈 많은 동서의 말대로 행동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동서들, 며칠 뒤면 시어머니 칠순인 거 알지? 우리가 모여서 직접 생신상을 차려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형님, 촌스럽게 누가 생신상을 직접 차려요. 그냥 용돈 50만 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고 모이지 말죠? 그러자 밑에 동서들이 그 말에 동요하며 저를 꼰대 취급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시골에서 홀로 외롭게 사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차려드리고 같이 웃고 떠들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돈을 드리는 것보다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서들은 둘째 동서의 말대로 시골에 내려오지 않고 시어머니께 돈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끝내더군요. 그래서 제 남편 둘이서만 시댁을 찾아가 생일상도 차려드리고 재미난 나들이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님, 동서들은 다 바빠서 오지 못한다네요. 서운하셔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이해하지. 그리고 난 너희 둘만 와줘서 오히려 더 좋다. 에이, 그래도 자식들이 모두 모이면 더 좋죠. 다음 생신 때는 꼭 다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잔치를 열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키기에는 어려운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세월이 지나가며 시동생들은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각자의 처가에 간다며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동서들은 시어머니께 돈 몇 푼 붙여드리는 것으로 시댁에 가는 걸 생략해버리더군요. 그래서 저와 남편만이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자식 노릇도 해드리고 말동무가 되어 실컷 웃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동생들이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시댁에서 모이자고 하더군요.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싶어 걱정되는 마음으로 시댁에 찾아갔는데 시동생들이 같이 사업을 크게 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답니다. 형, 엄마, 우리끼리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 모인 거야. 뭔데 그렇게 비장하게 말하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말해봐. 형, 우리 사업을 같이 해보는 게 어때? 내가 구상은 다 해놨어. 형이랑 엄마는 투자만 해주면 돼. 뭐야, 지금 너네 사업한다고 투자라고 부른 거니? 야, 엄마, 내가 돈이 어디 있고 엄마가 무슨 돈이 있냐. 사업은 너희들끼리 하든가 해라. 형, 내가 구상한 아이템 무조건 대박이야. 투자만 하면 매달 돈 반 써야 하게 될 거라고.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엄마랑 형이 3억씩 마련해서 우리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게 어때? 그러자 남편은 이미 대출금을 갖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말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담보 하나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어떻게 3억이라는 돈을 마련하겠느냐며 미안하지만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야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당연한 대답이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있었죠. 그런데 시동생들이 짜증을 내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형은 그 나이 먹고 아직 그 모양이야? 쪽팔리지도 않아? 꼴랑 3억 대출 받는 게 어려워. 그냥은 무난하게 사는 게 좋은가 보지. 그냥 우리끼리 하자. 돈이야 다른 데서 구하면 되잖아. 그러자. 우리가 괜히 찾아온 것 같다? 그런데 엄마 진짜 한 푼도 없는 거야? 우리한테 줄 유산 같은 거 없어? 아니다. 내 괜한 말을 했네. 일상 거지처럼 살아온 사람한테 기대를 하는 게 아니었어. 시동생들이 선 넘는 말을 해서 남편이 따끔하게 한 소리 하더군요. 이 녀석들아,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는 우리 오형제들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하셨어. 너희들이 번듯한 사업을 하고 잘 살게 된 건 모두 엄마의 공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네. 엄마 우리한테 주게 뭐가 있다고 그따위 말을 해? 지긋지긋한 가난에 얻어이게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악착같이 살아서 이뤄낸 걸 결과라고. 형은 거지처럼 사는 게 익숙한지 몰라도 우리는 아냐. 아휴, 마음대로 생각해라. 다 큰 놈들한테 화를 내봐야 뭘 하겠니? 엄마 괴롭히지 말고 그만들 가봐라. 시동생들이 짜증을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이번에는 동서들이 저에게 막말을 시작했습니다. 형님 인생도 참 딱하네요. 능력 없는 남편하고 하루살이처럼 사시니 불쌍하다고요. 내가 형님이었으면 당장 이혼했을 겁니다. 맞아요, 형님. 남자라면 응당 마누라를 고생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님 얼굴 보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보인다고요. 그러자 막내 동서가 형님들 원래 부부는 끼리끼리 만나는 법이에요. 아주버님이 저 모양이니 큰형님도 이 모양인 거라고요. 라며 제 화를 돋우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얌전하게 동서들에게 조언을 읊었습니다. 동서들 지금 못들 하는 거야. 니들이 뭔데 내 남편을 욕하고 내 인생 처지를 걱정하는 거야? 나와 남편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동서들한테 욕먹을 짓 하지 않았으니까 훈계하듯이 막말 좀 하지 마. 부탁 좀 할게. 제 말을 들은 동서들은 하나같이 혀를 참아 비웃었어요. 저에게 꼭 가진 거 없고 빈티나는 사람들이 자존심만 세서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통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더는 동서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동생 넷이 동업으로 크게 사업장을 열었어요. 초대를 받아 남편과 찾아갔는데 사무실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또 인테리어는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했던지 있는 돈을 다 쏟아부은 것 같았네요. 사업장에는 많은 손님들이 와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음식을 준비하고 치울 일손이 부족한 것 같아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들은 다들 화려한 옷을 뽐내며 와인잔을 들고 사모님 놀이를 하고 있었죠. 이윽고 아주머니들이 도와주는 저를 본 동서들이 뒷담화를 시작했습니다. 형님, 큰형님 좀 보세요. 일하는 아줌마들이랑 섞여있으니까 구분이 가지 않네요?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법이지. 누가 보면 식모가 따로 없어 보이지 않아? 우린 저렇게 되지 말자. 형님, 좀 전에 누가 큰형님이 누구냐고 물어서 저 이제 파출부라고 말해줬는데 잘한 거 맞나요? 그럼 아주 잘했어. 우리랑 동서지간이라는 게 알려지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안 그래도 큰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여기 온 게 불만이었다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도 섞지 말자. 누가 물어보면 파출부 아줌마라고 둘러대고 소개 같은 거 해주지 말고. 동서들이 심한 말을 하며 저를 무시하는데 기분이 언짢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큰 소리 내는 게 실례였으니 가만히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시동생들에게 똑같은 무시를 당하며 어색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그의 손을 잡고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간다고 인사를 했는데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부끄러우면 초대를 하지 말지 뭐하러 불렀나 싶었습니다. 시동생들의 사업은 시작과 동시에 크게 번창했어요. 동서들은 전부 다 살기 좋아졌다며 명품 쇼핑을 하고 나서 꼭 저에게 카톡으로 자랑을 했답니다. 형님, 이 가방 어때요? 500만원짜리인데 꽤 쓸만해 보이죠? 예쁘네. 그런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형님 쓰시면 비싸겠죠. 저한테 이 정도는 껌이에요? 그래. 좋겠다, 동서.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세요. 형님은 평생 이런 가방 매볼 일 없으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동서, 난 명품에 관심이 없어. 괜한 말 하지 말고 다음에 연락하자. 명품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못 올라갈 나무라서 포기하고 사시는 거 아닌가요? 여하튼 우리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다음에 또 안부 연락 드릴게요. 안부가 목적이 아닌 저를 무시하고 짓밟고 싶어서 연락한 게 분명해 보였죠. 동서대 나이가 40을 넘겼는데도 찰떡선이 없는 행동과 말에 안타까움이 들곤 했답니다. 저는 매년 시댁에 가서 김장을 해서 그해 겨울에도 변함없이 시어머니와 김장할 계획이었어요. 동서들은 김장값을 시어머니께 드리고 김치를 얻어먹었는데 이번에도 시댁에 내려오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혼자 시댁에 내려갔더니 시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누워 계셨습니다. 김장이고 뭐고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서 그리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시어머니의 허리와 관절이 정상이 아니라며 무리한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고 시댁으로 돌아왔답니다. 시어머니는 배추가 200포기나 준비되어 있어서 저 혼자 김장을 하기 무리가 있다며 일어나시려 했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요?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김장까지 하시면 쓰러지실 거라고요. 그럼 이 많은 배추를 혼자 김장하겠다고? 그건 안 될 소리야. 제가 동서들한테 연락을 돌려볼게요. 집들이 멀지 않으니까 누구 하나라도 오겠죠.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동서들에게 차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지금 집이지? 바쁜 일 없으면 김장하러 내려와라. 김장이요? 형님, 저희 어머님한테 3만원씩 김장값 붙여드렸어요. 근데 김장을 하라고 그러냐? 뭐? 3만원? 동서, 김장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고작 3만원 붙여드렸다고 당당히 말하는 거야. 됐고, 어서 다들 김장하러 오라고 그래. 싫어요, 형님. 전 김장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시고 김장 끝나면 바로 김치 한 통 택배로 붙여주세요. 동서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른 동서들에게 연락해봤는데 모두 똑같은 소리라며 절대 김장하러 오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200포기의 배추를 혼자 다듬고 소금에 절였다가 양념장까지 혼자 버무리며 힘들게 김장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금방 끝날 양이지만 혼자 하려니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끝이 났어요. 그리고 동서들에게 김치를 택배로 붙이고 나서야 시어머니와 김치와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큰애야, 고생 많았다. 오늘 푹 자고 내일 올라갈 거지? 어머님, 저 여기서 며칠 지내려고요.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며칠 살림 좀 봐드리고 올라갈게요. 아휴,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어. 오늘도 혼자 개고생했는데 나까지 걱정하느냐? 오늘 혼자서 힘들긴 했지만 재미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한 것보다 맛은 없을 테니까 감안하고 드시도록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큰애 네가 혼자 하니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내가 여태껏 먹어본 김치 중 최고로 맛있다.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내일은 돼지고기 좀 사와서 제대로 먹어야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곁에서 며칠 동안 머물며 살림도 봐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오갔습니다. 저는 내친 김에 시어머니께 내시경 검사도 시켜드렸어요.
다행히 뼈와 관절을 빼고는 괜찮다고 했답니다. 며칠 뒤 김치 택배를 받은 동서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할 줄 알고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았는데 동서가 하는 말은 저를 기막히게 했습니다. 형님, 김치 맛이 왜 이래요? 작년 거보다 맛이 없어요. 뭐? 맛이 없다고? 나 혼자 해서 맛이 별로인가? 네, 진짜 맛없어요. 한 입 먹고 그냥 버렸다고요. 버렸다고? 동서, 너무하네. 내가 혼자 김장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런데 사람 성의를 무시하고 김치를 버려? 아, 몰라요. 난 김장가 들었으니까 다시 해서 보내주세요. 동서,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쩜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하니? 돈 드릴 테니까 다시 해주세요. 다른 동서들 김치 다 버렸다니까 새로 해줘요.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지간하면 혼자 삭히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시어머니께 넋두리 늘어놓았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10년 동안 하며 시동생들 결혼할 때마다 목돈을 줬던 일, 동서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던 일 등등 제가 상처받았던 순간들을 시시콜콜 고자질했죠. 큰애야, 나도 안다. 네가 자존심을 접어두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걸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이거 받거라. 시어머니가 돈 봉투를 꺼내길래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돈은 제가 드려야죠. 어머니 형편도 여의치 않은데 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도로 넣어두세요. 이거 돈 봉투 아니야. 내 마음의 선물이라고. 아, 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지는 모르지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저는 얇은 봉투를 열고 접혀 있는 종이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활짝 펴보았더니 건축물 대장이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제 이름이 여기 왜 쓰여 있는 거죠? 그야, 네가 건물주니까 네 이름이 써 있는 거지. 큰애야, 내 선물이 마음에 드냐?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되지 않아 계속 갸우뚱거리며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쭙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내가 평생 허드렛 일만 하고 살았던 건 알지? 아들 5을 키우고 장가 보내느라 고생을 참 많이 했지. 여윳돈이 거의 없어서 생활이 빠듯하게 살았는데 50년 동안 조금씩 저축했던 돈으로 10년 전에 땅을 사두었단다. 물론 싸고 크지도 않은 땅이었지? 그런데 재작년에 그 땅을 주변으로 개발이 시작되면서 가치가 수천 배로 올랐다는 연락을 받았어. 부동산 하는 양반이 내 인생이 노났다며 땅을 팔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수십억의 땅을 팔고 여기서 좀 떨어진 상가를 사들였어. 그리고 건물은 매년 빠르게 가치가 상승해서 지금은 100억 원대까지 되었단다. 어머님, 그런 재산을 왜 저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난 그 건물을 사들였을 때부터 너에게 줄 생각이었다. 다른 자식놈들은 잘 먹고 살기도 하고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 주고 싶지 않아. 진작부터 너에게 줄 마음이었으니까 기분 좋게 받아주거라. 하지만 저는 너무 큰 재산을 받는 게 부담스럽고 내키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과 동서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 유산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게 어떻겠느냐며 여쭈어 봤답니다. 큰애야, 내 유산은 온전히 너만 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해 10년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줬잖니. 내 평생 기쁘고 좋았던 순간에 꼽자면 모두 너와 함께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네가 이 재산을 어디로 쓸래가 아니니 믿고 주는 거야. 어머님, 제가 그 정도였어요? 그럼 염치 없지만 이 재산 받겠습니다. 대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이제 저도 여유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어머님을 건강하게 해드리고 더 많이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나야 나랑 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지. 고맙구나, 은혜야. 그렇게 시어머니의 재산을 감사히 받기로 했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고 시동생들과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여보,
나 이 건물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을 거야. 내 명의로 된 내 건물이라고. 그래. 당신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나 절대 당신 동생들과 동서들에게 한 푼도 나눠주지 않을 거야. 그동안 시어머니가 우리를 엄청 무시하고 괄시했던 거 똑같이 되갚아 줄 거라고. 난 무조건 당신 말에 동의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우리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거야? 벌써 좋은 주택집을 알아놨어. 거기서 우리 셋이 살 거니까 바로 이사 준비하자. 며칠 뒤 저희가 이사를 떠나고 재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동생들과 동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상대로 다들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어요. 형님,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머님이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것도 배신감이 드는데 그 큰 재산을 혼자 꿀꺽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형님. 건물이 100억 원 나간다던데 혼자 그걸 가지려고 하다니 욕심이 좀 많으세요? 이래서 없는 것들이 돈 맛을 보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동서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서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 이것들아. 내가 니들한테 뭘 그리 잘못했냐? 그동안 니들 행동과 말들을 꼭 참아왔는데 오늘부터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 싸가지 없고 이기적이고 돈에 미친 것들아. 잘 들어. 내 건물이 탐나겠지만 니들한테 10원 한 장 내어주지 않을 거야. 어머머. 형님이 이렇게 화를 잘 내시는 분이셨어요? 진짜 돈에 미쳤나 보네. 형님, 재산을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 뭘 하든 상관 안 해. 그러자 시동생들이 남편에게 재산을 나누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며 으르렁댔습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큰 소리를 쳐댔죠. 하지만 남편은 제 의견을 존중해줘서 시동생들에게 절대 재산 나눌 일이 없으니 고소를 하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동생들이 저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법정에 들어갔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재산을 넘겨준 시어머니가 판사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답니다. 당신의 재산을 누구도 아닌 큰 며느리인 제가 모두 가지길 바란다면서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와 저의 바람대로 재판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악을 써대며 욕을 퍼부어대더라고요. 형님,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집처럼 살 때는 우리 앞에서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더니 큰 재산이 생겼다고 이렇게 막 나오시니 어이가 없다고요. 여하튼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겠습니다. 우린 이제 형님네랑 인연을 끊을 테니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예요. 동서들 결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럼 잘들 살아봐.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동생 식구들과 연을 끊어버리고 시어머니와 셋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여가를 즐기며 지냈고 남편은 직장을 관두고 제 건물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제 건물은 시세가 더 많이 올라서 120억 원의 가치가 되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함께 지내니 건강도 좋아지셨고 얼굴도 환하게 펴져서 이래저래 좋은 일들만 있어서 더 바랄 게 없었네요. 바뀐 인생을 만끽하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얼마 뒤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동생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 시작했던 사업이 쫄딱 망해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다네요. 그래서 돈이 급해진 시동생들과 동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활짝 피셨네요.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보고 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살만하더라고. 다들 여기 웬일이세요? 형님, 여기는 우리 모두 망했어요.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요. 아무래도 형님 도움이 절실해서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희한테 재산을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많이 달라고는 안 할 테니 몇 억씩만이라도 주세요. 동서, 나한테 돈 맡겨둔 거 있어? 어디서 돈 내오느라고 지랄이야. 다음 주에 저를 찾아와서 협박하는 거야? 이거 무서워서 안 되겠네. 경찰을 부르든가 해야지.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협박하러 온 게 아니라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어쨌든 나는 니들한테 줄 돈 따위는 없어. 그럴 돈 있으면 불우이웃을 돕고 말 거라고. 서방님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습니다. 내 남편은 그렇게 괄시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다들 꺼지세요. 수건 뿌리기 전에. 그러자 시동생들과 동서들이 더러워서 그냥 간다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찾아와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다들 빚더미에 앉아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그럼 길바닥에 앉아서 살면 되잖아. 형님, 저희 농담할 기분 아니에요. 형님 건물값이 120억이 넘는다면서요. 그 많은 재산을 가졌으면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돈 맛을 보더니 헷가닥해서 동생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가 니들한테 돈을 왜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내 욕심이 많아서? 절대 아니거든. 니들이 그동안 나와 내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봐. 그럼 내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테니까. 여기 와서 아무리 돈 달라고 협박해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찾아오지 마. 그러자 시동생 하나가 무릎을 꿇더군요. 자, 다들 무릎 꿇어. 지난날에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이윽고 나머지 시동생들과 콧대 높은 동서들이 처량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종의 쇼였어요. 어떻게든 돈만 받으면 그만이란 생각을 가졌으니 말이죠. 그래서 전 눈앞에 있는 인간들의 머리 위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잘 보여봐요. 서방님들은 제 남편 밑에서 건물 청소랑 경비를 해서 월급쟁이로 살아봐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면 내 마음이 열려서 재산을 나눠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동서들은 우리 집에 파출부로 일하도록 해. 자기들이 날 파출부 취급했으니 직접 파출부가 돼서 살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 어머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식모가 되어준다면 내 마음이 열려 재산을 크게 떼어줄지도 모르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형님, 저희더러 파출부로 일하라고요? 그리고 시동생들을 경비로 쓰겠다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 싶으면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 내가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닌데 흥분할 필요 없잖아? 그럼 난 하고 싶은 말 다 전했으니 돌아가서 고민을 해봐. 그러자 식구들은 자리를 박차고 성질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어차피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급했는지 이틀 뒤에 다시 찾아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시동생들을 건물 청소와 경비를 시키게 되었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 역시 파출부로 제대로 일하지 않거나 시어머니 심기를 건드리면 무조건 잘라버리겠다고 통보했답니다. 처음 파출부를 시작한 동서들은 서로에게 일을 떠넘기며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동서, 지금 일하기 싫어서 밑에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야? 아니에요, 형님. 셋째가 요령 피워가며 일하길래 제가 일을 따라줬어요? 누구 마음대로 일을 시켜. 여기 네 사람 모두 이 집 식모야. 주인은 어머님과 나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나 해. 네, 죄송해요, 형님. 그런데 언제까지 파출부를 해야 해요? 언제쯤 재산을 나눠줄지 기띔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재산을 나눠준대? 니들이 하는 거 보고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지 내 돈을 준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그럼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럼 나가. 여기서 동서집을 잡을 사람 아무도 없어. 다른 동서도 하기 싫으면 나가? 아니에요, 형님. 저희는 여기서 계속 파출부로 일할 겁니다. 둘째 형님, 큰형님한테 대들지 마세요. 괜히 저희까지 피해보잖아요. 동서들은 자기들끼리 몇 날 며칠을 싸우다가 이내 마음에 모든 걸 내려놓았는지 완전한 식모가 되었답니다. 큰형님,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어머님, 어서 나오세요. 우리 며느리들이 담 앞에서 밥을 차려주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구나. 고맙다, 얘들아. 어머님, 그렇게 조심해 형님한테
재산을 나눠주라고 부추겨주세요.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하니? 큰애가 알아서 해줄 일이니까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도록 해라. 어머님이 좀 나서주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식모 노릇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다 때려치우고 나가거라. 아무도 너희를 잡지 않는다고. 시어머니 역시 저와 똑같이 동서들을 굴리셨습니다. 어머님은 매 끼니마다 드시고 싶은 걸 요구하셨고 맛이 없는 반찬이 있으면 가차없이 버리라고 하셨답니다.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몇 달 동안 잘 버텼습니다. 돈이 궁하니 파출부와 경비로 일해서 월급을 받아 사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을 테죠.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와 김장철이 왔어요. 저는 배추를 1000포기 주문해서 마당에 쌓아두었답니다. 동서들은 쌓인 배추를 보고 넋이 나가버렸어요. 동서들, 놀란 거야? 김장할 사람이 넷이나 있으니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넷이요? 그럼 저희끼리만 김장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식모들이 있는데 주인까지 나서야겠어? 그만 입 닫고 재밌게들 해봐. 동서들은 추운 바다에서 개고생을 하며 1000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버무리며 김장을 했어요.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질 통증을 견뎌내며 열심히 하더군요. 이윽고 저와 시어머니가 김치의 맛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입에 맞으세요? 너무 짜다. 그리고 그네 네가 한 김치에 비하면 쓰레기에 속하겠는걸? 그래요? 그럼 다시 해야겠네요. 동서대 들었지? 이거 다 버리고 새로 김장을 해야겠어. 벌써 배추를 주문했으니까 곧 있으면 1000포기가 또 들어올 거야? 형님, 저희 뼈가 빠지도록 김장했어요. 그런데 입에 맞지 않다고 버리라뇨. 이거 왜 이래? 동서들도 예전에 내가 했던 김치를 다 버리고 새로 해달라고 했잖아. 물론 나는 새로 하지 않았지만 니들은 새로 해야 해. 하기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아. 제가 비아냥대고 조롱하듯이 말했는데도 누구 하나 화를 내지 못하더라고요. 잠시 후 트럭이 도착해 배추를 마당에 다시 쌓아두었고 동서들이 김장김치를 양로원에 기부하려고 트럭에 실었답니다. 내가 누구들처럼 진짜 버릴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동서들이 한 김치는 좋은 곳에 쓰일 테니까 기분 좋게 해줘. 2차 김장을 시작해봐. 네, 형님. 그래서 동서들은 24시간의 김장을 해서 몸살이나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저는 동서들이 사람 구실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해 이렇게 계속 굴리고 또 굴렸습니다. 초창기에는 언제 재산을 나눠줄 거냐는 질문을 매일같이 했는데 6개월이 지나자 군소리 잡소리 하나 없이 묵묵히 파출부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 말고 다른 며느리들이 개고생하는 걸 봐서 속이 시원하고 재밌다면서 매일 이것저것 시키셨답니다. 시동생들도 남편의 지휘하에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청소는 물론이고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고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동생들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니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재산 나눠줄 생각 없는 거지? 이대로 쭉 부려먹으면서 월급쟁이로 살게 할 작정인 거지? 역시 당신은 내 남편이 맞네.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말이야. 맞아. 당신 동생들이랑 동서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내 재산을 나눠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래, 잘 생각했어. 내 동생들한테 목돈이 생기면 또 사업한다고 나대기만 할 거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면서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동안 거시당했던 거 잊지 말고 끝까지 동생들 머리 위에 앉아서 맏형 노릇을 해. 나도 동서들이 어머니께 평생 충성하면서 살게 할 테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흘러도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똑같이 부려먹으며 살고 있답니다. 1년이 넘도록 제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식구들이 안쓰러워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으니 동정하지 않고 실컷 부려먹고 있네요. 저의 복수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시동생들과 동서들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깨우치고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제가 동서들을 조련하고 사는 게 불편해져서 보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에 제가 당했던 수모를 떠올리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형제들과 갈등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로 아주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의 사연을 여기서 줄이고 그만 물러가 볼게요. 모두 행복하시고 따뜻하고 아늑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